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제 카운트다운 어디서 하셨어요? 카운트다운은 그냥 집에서 했습니다. 네. 조용하게. 네, 어디 나갈 날씨가 아니더라고요. 좀 심했죠? 네. 좀 심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추운데 야외에 있었거든요. 네. 새해를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맞이하신 분들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해를 맞는 느낌은 확 살긴 하는데 추운 건 어쩔 수 없고 핫팩을 한 5개 정도를 몸에 붙이고 있었는데 네. 별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어떤 영화입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화는요. 누벨바그입니다. 누벨바그. 네, 이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은 영화를 좀 보셨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영화 누벨바그는 그 2022년에 타계한 장릭 고다르, 이 누벨바그의 기수라고 하죠. 그리고 전 세계 시네필들의 추앙을 받았던 거장 감독인데요. 이분의 첫 장편 데뷔작인 내 멋대로 해라를 이제 촬영했던 그 시기를 이제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오, 옛날 얘기군요. 네네. 좋아요. 누벨바그라는 게 유럽의 영화 운동을 뜻하는 네. 그런 말로도 쓰인다면서요. 그쵸. 말 그대로 누벨바그, 뉴 웨이브, 새로운 물결이라는 그 뜻이군요. 네, 뜻이에요. 이 1950년대에 이제 처음 등장한 영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하던 영화 문법과는 전혀 다른 영화 작법을 가지고 이제 감독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본과 스튜디오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형태의 영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그런 영화 운동이고요. 이 누벨바그의 기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장릭 고다르나 또 장릭 고다르와 절친했던 트리포 감독 이런 분들의 이름을 아마 내가 좀 시네필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테고 영화를 좀 전혀 안 보시는 분들도 약간 어디선가 들어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세계적인 거장들이고요. 근데 이 거장들이 처음 이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무렵에 그 1959년 요 때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와, 그럼 그때 어떤 그 사회 운동이나 이런 분위기들이 영화에 많이 녹아 있겠네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1950년대의 이제 파리의 분위기와 함께 네. 이 누벨바그 영화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어허. 왜냐하면 이 누벨바그 영화의 대표작인 네모테레라를 촬영하는 그 촬영기를 담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벨바그 영화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자본을 이제 거부하고 또 기존 영화의 틀을 파격적으로 깨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예를 들면 카메라를 고정해야 하는 삼각대 없이 그냥 핸드헬드로 들고 촬영을 한다던가 예전 이 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화면이 흔들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 핸드헬드로 흔들리는 화면을 자연스럽게 담고 또 편집에 있어서도 편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영화가 뚝 잘리면서 다른 화면으로 점프해서 넘어가는 그때 당시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굉장히 과감한 방식의 편집, 점프컷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매끈하게 잘 만들어지는 것이 이들의 목표가 아니다 보니까 소리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는 동시녹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만약에 동시녹음을 한다 그러면 온갖 소리들이 다 그냥 한대 노이즈처럼 엉켜서 이제 녹음되는데 그런 현장감을 살린다는 것처럼 즉흥적이고 또 그때그때 대사를 이제 배우들한테 알려주면서 애드립을 자유롭게 하게 하는 등 이전의 영화 문법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도 엄청 다르네요. 네. 이 편집이 자연스럽지 않다거나 오디오가 튀는 거 요새는 이거를 의도적으로 쓰기도 합니다만 그때는 진짜 없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옛날 얘기를 다시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네.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내 멋대로 해라라는 영화가 있기 때문일 텐데 네. 이 영화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 누벨바그 네. 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가 보죠? 네. 누벨바그가 어떤 영화 운동이냐, 어떤 영화 사조냐라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내 멋대로 해라 한 편을 보면 네. 이게 어떤 영화 사조인지를 바로 이제 느끼실 수가 있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강타한 영화가 됐거든요. 어허. 아마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최고의 데뷔작으로
꼽을 영화사의 길이 남는 그런 거장의 시작점이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도 영화를 찍을 때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영화가 될 거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만들자, 우리는 이 영화를. 지우라고요? 네. 이게 거장의 영화라는 것을 지우고 만들어야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젊은 영화인들이 가졌던 설렘이나 꿈, 그리고 불안,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지, 이게 거장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담기가 어려웠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멋대로 해라를 만드는 이야기지만 그걸 만드는 그때 당시로 아예 돌아가 보자. 이건 뭐 시대극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그들이 느꼈던 그 자유로움 그리고 꿈 같은 것들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나서보자라는 것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누베바그 영화사의 거장의 영화 역사상 손꼽히는 뭐 10작품 안에 들어갈 그런 영화라는 것을 관객들도 모르고 보셔도 즐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누벨바그의 배경이 되는 1959년의 프랑스 파리. 네. 영화에서는 이 시기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네. 일단 이 장릭 고다르 감독이 주인공이죠. 이 고다르 감독은 지금 너무 막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인 트리포는 첫 영화를 만들어서 막간영화제도 가고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어요. 자기 친구들이 다 영화 감독 데뷔했는데 나만 못했다고 되게 지금 불안해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길래 다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지? 그러니까 까이에디 시네마라는 영화 비평 잡지 비평가 출신들의 감독들이 데뷔가 잇따라 일어났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누베바그 감독들은 거의 대부분이 먼저 영화에 대해서 글을 쓰고 비평을 했던 비평가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29살의 청년이 장릭 고다르는 나만 아직도 계속 글 쓰고 있으니까 불만스러운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나 뭐 다른 제작자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 영화 이제 만들 수 있다. 나는 이제 때가 온 것 같다.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잘 믿어주지 않다가 어떤 제작자와 함께 만나면서 이제 제작자가 돈은 많이 못 준다라고 이제 못을 박아놓고 저예산 영화를 찍게 되죠. 그것도 20일 안에 장편 영화 한 편을 완성해야 되는 굉장히 극악한 촬영 스케줄이에요. 근데 촬영 날짜가 좀 짧아야 예산이 줄죠. 그죠. 돈 때문에 이제 줄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캐스팅을 또 잘했어요. 그 당시 이제 막 떠오르는 스타였던 벨몽도와 또 미국의 여배우, 굉장히 스타죠. 진 세버그를 캐스팅을 한 거예요. 근데 영화 촬영 이제 첫날 들어가는데 감독이라고 왔는데 막 열심히 현장에 진두지휘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 한 컷 한 컷 열심히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싹 양복에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와서 이제 카페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다들 카페에 앉아서 그냥 이게 종이에 혼자 막 끄적끄적 거려요.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고. 그래서 스텝이랑 배우들이 다 이 감독만 보고 있죠. 근데 감독은 오늘은 영감이 안 떠오른다. 오늘 촬영 끝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전에 없던 이제 촬영 스타일과 방식을 가진 그 감독인 거죠. 그러니까 배우도 몸 불안해하고 스태프들도 다들 어리둥절해 하지만 그 와중에 이 고다르 감독만은 꼿꼿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영화 세계를 관철시켜 나갑니다. 이야, 아니 돈도 없어서 회차를 줄이는 마당에 그렇게 회차를 날리고 그래요. 무섭게. 그러니까 이제 제작자는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죠. 네. 그래서 제작자가 이런 한탄까지 해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의기투합했으니까 좋은 영화 만들어보자라고 막 의욕에 넘치다가 이 고다르 감독의 스타일을 쭉 보더니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시네필들이랑 엮였는지라고 이제 한탄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잔뼈가 굵은 제작자도 혀를 내두를 만큼의 전혀 새로운 작업 방식을 택했던 거죠. 아니 내 멋대로 해라라는 영화 제목이 감독 너 네 멋대로 해라 이거입니까? 정말 원제는 사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원제는 이제 마지막 숨, 이제 죽음 직전의 그 숨을 뜻하는 제목이었는데 이게 일본에서 내 멋대로 해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개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걸 받아서 내 멋대로 해라가 됐는데 저는 굉장히 잘 지은 제목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멋대로 찍거든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이 영화를 찍는 과정, 20일가의 촬영 과정을 이제 영화는 쭉 보여주는 거죠.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네. 20일 동안 여러 사람들하고 충돌을 일으키겠군요. 뭐 배우면 배우, 카메라면 네. 카메라. 일단 여배우는 대사를 안 주니까, 대본을 안 주니까, 대본이 미리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날 예. 그날 알려주는 거예요. 쪽대본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것도 미리 아, 안 줘요. 영화를 쪽대본을 찍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날 아침에 이제 영감을 받고 이제 배우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리우드에서 온 이 진 세버그는 너무 적응이 안 되고 불안한 거죠. 그리고 자기 보고 메이크업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촬영장에 올 때 걸어오라고 해요. 이 여자 주인공은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택시 타고 오면 안 된다. 걸어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배우도 제작자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해하죠. 하지만 이 작업을 20일 동안 계속 해 나가면서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배우로서 본능적으로 캐치한 거죠. 그러면서 이 즉흥성, 감독의 즉흥성이 강조되는 예술 안에서 배우로서도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주어진 대사가 아니라 본인이 대사를 만들기도 하고 본인의 컷을 새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진 세버그라는 스타도 다시 한번 배우로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 결과가 잘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진짜 엄청 무서웠겠습니다. 이 촬영 기법도 그 당시 형태로 찍었겠습니다. 네, 이 리처드 링클레이트 감독의 그 가장 확고했던 것이 그 실제 네모테르라를 찍을 1959년 당시에 이제 기술적으로 찍지 못하는 씬 같은 것들은 찍지 말자.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공개되고 나서 이 원래 네모테르 헤라 영화와 이 누베바그의 촬영신을 이렇게 원신 원컷으로 비교한 그런 장면이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흡사하게 잘 찍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화면 비율과 이제 필름 흑백으로 찍었다. 흑백 필름으로 찍었다라는 것이겠죠. 이게 아카데미 화면 비율이라고 해서 초기 필름 영화의 표준 화면비거든요. 1.37대 1인데 지금은 화면비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네, 뭐 와이드 스크린 뭐 1.85대 1도 있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16대 9가 되고 다양한 화면비가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2.37대 1의 화면 비율을 보면 아, 정말 내가 지금 고전 영화를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분을 잘 느끼실 수 있는데 아주 섬세하게 우리가 예전 필름 영화들 보면 지지직 지글거리는 그런 필름 그레인 있죠, 이런 있죠. 감각까지도 다 살려놨거든요. 그래서 고전 영화를 보는 듯한 재미도 느끼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얘기 나누시죠. 지금 만나보고 있는 영화 누벨바그의 소재가 되는 영화 내 멋대로 해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한 곡을 골랐습니다. 딕실랜드, 마샬 솔랄, 조니 그리핀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샬 솔랄과 조니 그리핀의 연주였습니다. 영화 내 멋대로 해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딕실랜드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이지혜 시네 토크 첫 번째 영화로 누벨바그 살펴보고 있습니다.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장르익 고다르를 나의 영화적 아이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찬사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어서 네. 영화 중간중간에 그런 장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영화의 탁월한 지점이 그런 찬사를 보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고다르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에는 그 당시에 젊은 영화인이었지만 현재는 거장이 된 그 영화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뭐 트리포도 그렇고 로셀린이나 브레송, 장피에르 멜빌 같은 거장들이 이제 같은 영화적 동료로서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냥 밑에 이름 정도만 표기해줘요.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는 프로필 숏으로 한 1초 정도 이제 포즈를 주는데 그게 다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거장이고 영화사에 족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영화는 뭐 정보를 준다거나 찬사를 보내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당시에 그냥 이들은 영화를 열심히 만들고 영화를 꿈을 꿨던 사람들일 뿐 거장이 된 것은 후의 일이고 그 당시에 물론 거장이었던 감독들도 등장하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부적인 명성에 집중하는 영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고다르를 표현할 때도 고다르가 보면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것은 이 사람 안에 영화로서 꿈을 꾸고자 하는 그 꿈꾸는 사람만이 가지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게 작게는 함께 일하는 배우들, 스태프들에게 번져가고 더 크게는 지금 2025년에
이제 2026년이죠. 네. 2026년에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고다르라는 인물이 왜 그렇게 전염성을 크게 가지냐 이렇게 살펴보면 이 인물이 비평을 까이에디의 시네마에서 비평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는데 굉장히 독설 가득한 비평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벼르겠어요. 너는 얼마나 잘 만드는지 보자라는 그 시선 속에서 영화를 만드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남들이 뭐라 해도 꿋꿋하게 자신의 영화 세계를 이제 관철해 나가는 그 힘이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도 한번 다시 꿈을 꿔볼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로셀리니 감독에게 영화 촬영 첫날에 조언을 구해요. 나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나 너무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로셀리니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죠. 촬영 첫날이 네가 바로 꿈에서 깨는 날이다. 영화를 꿈꿨던 꿈에서 이제 깨서 현실로 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고된 촬영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다르는 그 이제 굴하지 않았던 거죠. 자, 이 감독이 이 영화를 13년 동안이나 준비를 해왔습니까? 네. 처음 이제 워낙 고다르를 좋아했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영화는 이제 감독이라면 한 번쯤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품고 한 13년 전부터 늘 함께 일하던 이제 시나리오 팀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써왔죠. 근데 이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유명한 작품들이 뭐 비포 선라이즈나 보이후드 같은 작품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감독은 이 영화 매체가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굉장히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주는 감독이죠. 비포 시리즈 같은 경우에서는 낯선 남녀가 한나절 동안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걸 보여주고 그것도 다시 18년의 연작으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보여줬잖아요. 특히 보이후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아역 배우가 꼬마 때부터 이제 어른이 되기까지의 그 성장 과정을 이제 12년을 고스란히 녹여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적의 능력을 가진 감독이기 때문에 이 1959년 파리의 여름이라는 과거의 시간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현재화 시켜낸 거죠. 이 내 멋대로 해라 이 영화를 먼저 보면 더 재밌을까요? 저는 만약에 그 영화를 안 보셨다면, 그러니까 오래전에 보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가셔서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영화를 안 봤는데 누벨바그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내 멋대로 해라나 다른 뭐 누벨바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전 그건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영화를 보는 게 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네, 왜냐하면 사실 영화라는 것은 공부하고 막 이렇게 보는 것은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동했을 때 의미를 가지는 거지 어떤 영화를 보기 위해서 사전 정보를 모으고 막 정보들을 찾아보고 뭐 봐야 하는 영화가 있고 이러면 오히려 그 영화로 가는 문턱을 저는 더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영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보셔도 충분히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오히려 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기를 봤는데 그 영화는 어떤 모양일까? 그때 자연스럽게 내 멋대로 해라를 찾아보시면 훨씬 더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영화도 만나보시죠.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 두 번째 영화는 역시 이제 새해에 함께 보기 좋은 영화를 이제 골라왔는데요. 2025년 12월 24일에 개봉한 척의 일생이에요. 이 누벨바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좀 꿈을 꾸게 만드는 영화라는 점에서 새해에 어울릴 것 같았고, 척의 일생은 새해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다짐들을 하잖아요. 네.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라왔어요. 말 그대로 척의 일생을 다룬 영화인데요. 영화 시작이 되게 의미심장해요. 지금 세계가 멸망 직전이에요. 뭐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나서 80% 이상이 이제 토양이 소실되고 막 세계 곳곳에서 대지진, 뭐 화산 폭발, 뭐 대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매일매일 정말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고 남겨진 사람들도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정말 뭐 이제 전기도 끊기고 차도도 다 막힌 상황인데 계속 광고에서, 왜냐면 방송도 지금 제대로 안 나가는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뭐 가판대 이런 데서 계속 광고를 해요. 39년 동안에 근사했던 시간,
고마웠어요, 척 이런 척에게 감사를 전하는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대체 척이 누구야 하고 주변에 물어보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척이 대체 누구지? 라고 이제 척에 대해서 이제 따라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가 3막으로 구성이 돼 있다면서요? 네, 그 스티븐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원작 소설과 동일한 구조예요. 3막이라고 하면 1막, 2막, 3막 이렇게 쭉 진행이 되기 마련인데 원작 소설이 역순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펼치면 3막이 먼저 나오는 거죠. 네. 3막, 2막, 1막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구성됐는데 영화도 동일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종말해 가는 세상이 3막이고 그 이후에 이제 척이 등장하는 것은 2막과 1막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척이 대체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2막에서의 비로소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척은 이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올해 39년의 일기를 이제 마감하는 것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척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 척은 왜 39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게 됐을까가 이제 또 그 다음에 2막과 1막에서 서서히 밝혀집니다. 그렇군요. 죽어가는 사람 얘기를 하니까 또 좀 슬프게 느껴집니다. 배급사가 이 영화의 장르를 라이프타임 감동 드라마다라고 소개했어요.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일생, 라이프타임을 이제 쭉 따라가는 영화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감동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이 영화 한 편에서 즐기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스티븐 킹 하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이 공포 장르 소설의 재앙다운 좀 무서운 부분도 있고 또 영화 초반에 이제 3막 부분을 보면 재난 영화, SF물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이 영화 2막과 1막에 다다라서는 굉장한 휴먼 드라마, 휴머니즘적인 요소들이 강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영화 한 편에서 다양한 느낌들을 우리가 왜냐면 일생을 살 때 사람의 일생은 하나의 장르가 아니잖아요. 공포였다가 멜로였다가 그쵸. 뭐 드라마였다가 하는데 그렇게 다양한 일생의 장르들을 다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라이프타임 감동 드라마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우들도 익숙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어벤져스 시리즈의 주역들이 그러니까요. 많아요. 네. 일단 주인공 척의 역할은 이제 토로 동생이죠. 로키 역을 연기했던 토미 디스턴이 맡았고요. 또 여기에 또 다른 이제 주인공인 네뷸라를 연기한 카렌 길런도 나오고 무엇보다도 어벤져스를 능가하는 또 슈퍼히어로죠. 스타워즈의 원조 루크 스카이워커였던 마크 해밀이 척의 할아버지 역할로도 등장을 해서 영화를 보다 보면 여기 히어로들이 총출동했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루크 스카이워커가 나이가 드셨군요. 네. 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뭡니까? 저는 척이 어린 시절인데요. 척이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이 그 시를 한 편 읽어주세요. 초등학교 때 이 월트 위트먼의 나 자신의 노래라는 시를 읽어주는데 애들이 뭐 떠들고 뛰어논다고 귀담아 듣지 않죠. 근데 척에게 어떤 한 문장이 되게 마음을 울린 거예요. 나는 거대하며 수많은 것을 품고 있다 라는 구절이 마음을 울린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두 손을 척의 머리에 이렇게 대고 네. 지금 내 손 사이에 뭐가 있지? 라고 물어봐요. 척의 머리가 있죠. 근데 그게 머리가 아니라 네가 보는 모든 것, 네가 아는 모든 것. 그게 세상이다. 네 머릿속에는 우주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우주는 네가 잘하고 더 커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더 세밀하고 복잡해진다. 너는 우주다. 너는 수많은 것을 품고 있어. 지금 내 손 사이에 있는 건 우주인 거야 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저는 작년에 이 영화를 봤는데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되게 심적으로 막 연말이 되면 마음이 막 뒤숭숭 하잖아요, 모두가. 근데 이 말이 저한테 너무나 큰 위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흔히 우주의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하지만 그 먼지보다 못한 우리 안에 더 큰 우주가 있었다라는 것을 잊고 살게 되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근데 이 장면에서 그래, 내 안에 우주가 있지. 그리고 내 안에 우주를 갖고 나가는 건 나야. 올해 새해에도 이 우주 안에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우주가 지금 어둡고 아픈 상태라면 새해에는 조금 더 밝고 따뜻한 것들을 채워 넣어서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해줘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장면 하나 때문에라도 이 영화는 보실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자님의 해석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영화를 짧게 평을 해주신다면요. 두 영화 다 제가 새해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누벨바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꿈이라는 건 역시 일상을 살다 보면 있거나 어느 한 구석에 접어서 깊숙한 서랍에 숨겨두잖아요. 근데 저는 이 누벨바그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좀 쑥스럽게 그 꿈을 다시 꺼내서 좀 뒤적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다르처럼 내가 위대한 영화를 만들어야지, 이런 거창한 꿈이 아니더라도 혹시 좀 접어두셨던 꿈이 있다면 살짝 꺼내서 보실 수 있고, 척의 일생 같은 경우에는 그 꿈을 다시 꺼내시는데 용기가 좀 필요하다. 이러면 척의 일생을 같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지혜 씨네 토크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누벨바그, 마이크 플래너건 감독의 척의 일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주는 거대해 수많은 세계를 담고 있어. 하지만 우주가 담고 있는 또 다른 세계는 바로 나야. 영화 척의 일생 속의 대사 남겨드리면서 끝곡 띄워드립니다. 척의 일생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가운데 The Parting Glass, 그레고리 앨런 이사코프의 노래입니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감기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멀쩡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석준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문화시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